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제 9장 학습이론입니다. 주차로는 8주차가 되겠지요. 학습이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학습이란 말을 들으면. 보고 배운다? 범죄라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배운 것이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범죄자의 기본적인 유전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등등등. 본질적으로 학습 이론은 상당히 독특하고, 그렇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긴장이론처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것에 의한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시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학습이론의 범죄학에 있어서, 범죄사회학에 있어서 학습이론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딱히 이렇게 주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을 좀 지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학습은 개인이 환경에 접하고 적응하면서 경험하여 얻은 결과로 발전한 우리가 몸에 배인 습관과 머릿속으로 들어간 지식, 이거 자체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학습은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죠. 학습은 개인이 환경에 접하고 적응하면서 경험하여 얻은 결과로 발전한 습관과 지식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학습하고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학습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실험을 많이 아시죠? 고전적 조건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개한테 밥을 줘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와서 먹죠? 또 밥을 줘요. 먹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종을 쳐요. 종을 치면서 밥을 줘서 먹어요. 그런데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밥 시간이구나 라고 와서 먹는데, 그때 침을 흘리게 되죠. 배고파. 내가 저기 가면은 먹을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하다가 종만 치는데 개가 쪼르르 쫓아와서 침을 흘리고 있어. 어떻습니까? 이 개는 고전적 조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만 쳐도 침이 흘러나는, 행동이 연상행위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아주 고전적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입니다. 행동이 연상에 의해서 학습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종소리는 밥 먹는 거랑 사실 관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소리 대신에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박수 치고 밥 주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밥 주고. 그럼 박수만 치면 개가 침을 흘리고 쪼르르 쫓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화가 다른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박수 치고 종 치고가 아니라, 빛을 깜빡깜빡 하면은 깜빡깜빡하고 밥을 주면 비비면 깜빡깜빡해도 침을 흘리는, 그렇게 되겠죠. 연상에 있어. 자, 한 단계 더 나가죠.
조작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블로프계는 고전적 조건화고 조작적 조건화는 뭡니까? 스키너가 했던 거죠. 어떤 행동을 하면은 먹이를 하나 더 줘. 어떤 행동을 하면 먹이를 하나 더 줘. 예를 들면은 쥐한테 뭘 하나 누르는 걸 하게 되면 먹이가 하나 툭 튀어나와. 다시 누르면 먹이가 툭 튀어나와. 그런데 뭘 누르지 않고 벽에 있는 뭐를 갖다 뜩 대. 그러면 거기다 전기자극이 쫙 해. 그러면은 그 쥐는 당연히 계속 뭘 누르겠고 벽에 갖다가 뭘 대지 않겠죠. 스키너의 그래서 보상과 처벌입니다. 여러분도 보상과 처벌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 갖고 학점을 좋게 받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도 어떤 행동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싫어 아주 그러면 그건 안 하겠죠.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작적 조건화와 인지심리학이 결합되는 세 번째, 보통의 고등동물이 많이 하는, 지금까지 파블로프의 개나 스키너의 그 조작 조건화는 그거는 하등 동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동물은 뭐예요? 보상과 처벌만이 아니라 다른 개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 툭 하니까 먹이가 떨어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뭐 동물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문을 이렇게 싹 여니까 뭐가 툭 떨어져. 그런가? 근데 문을 저렇게 여니까 물벼락이 떨어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벼락 맞는 쪽으로는 안 하겠죠. 뭐가 좋은 게 좀 떨어지는 것 쪽으로 계속 하겠죠.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개체한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관찰해 갖고 학습한 기대에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이제 인지 능력이 있는 고등동물은 이 세 번째 인지심리학과 결합해서 타인의 학습을 타인의 어떤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는 이 세 가지 이게 학습 방법이죠. 여러분도 다 보통 두 번째, 세 번째겠죠? 자, 뜬금없이 셔덜랜드란 사람이 나옵니다. 셔덜랜드는 1883년도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작은 곳에 태어나갔고 거기서 이제 뭐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1924년 범죄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의 이론은 상당히 일정 정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 이론의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가 판을 거듭하면서 썼던 범죄학에서 주요하게 주장하는 9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셔덜랜드의 9가지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셔덜랜드의 이론을 차별 접촉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뜬금없이 확 들어왔지만은 쉽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범죄 행동은 학습된다. 그럴 것 같나요? 범죄 행동은 셔덜랜드의 학습. 9가지입니다. 9가지. 학습이 되는 것 같으세요? 이렇죠. 어떤 절도범이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훔쳤는데 잘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또 가서 아니면 비슷한 데 가서 비슷한 행위를 하겠죠. 근데 어떤 절도범이 그런데 가서 훔치다가 다쳤어. 그리고 막 경찰에 쫓겼어. 그러면 다시 거기 안 가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당연히 범죄 행동은 학습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증명할 것도 없는 그냥 상식에 속하는 거겠죠. 여러분과 저가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범죄 행동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죠. 범죄 행동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막 해. 이렇게 훔치니까 괜찮은 것 같다. 저렇게 하면 좀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할 때 상호작용 학습된다. 그래서 차별 접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왜 접촉이라는 이야기가 했지? 세 번째, 범죄 행동 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왜냐? 주요하게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건 관찰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과 처벌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고전적 조건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죠? 첫 번째, 학습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습된다. 세 번째, 학습의 주요한 부분은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네 번째, 학습은 범죄 행동 학습에는 매우 복잡한 것에서 매우 단순한 것에 이르는 범죄 기술. 말하자면 절도범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열쇠를 요렇게 따 저렇게 따서 이렇게 이제 절도하면 제대로 될 수 있어. 이런 범죄 기술부터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의 구체적 지향까지 포함한 말하자면 기술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기술부터 복잡한 기술만의 어떤 것을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 여러 가지 흔히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태도, 충동, 합리화, 동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것도 학습된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이 범죄 행동을 몰랐던 어떤 사람이 주변에 어떤 도둑놈 친구를 만나갖고 요렇게 하면은 쉽게 돈 벌 수 있네? 가치, 합리화, 태도 이것도 학습된다는 거. 그럴 것 같죠? 그죠? 다섯 번째, 동기와 충동의 구체적인 지향은 법 규정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정의로부터 학습된다. 이런 거죠. 법 규정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라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죠?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우호적인 것은 그거에 대해 그럼 안 되겠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비우호적인 건 에이 도둑질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는 도둑질해서 뭐 내가 돈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져서 내가 떵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도둑질이 좋다 나쁘다 도둑질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머릿속으로 정의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법 위반에 우호적인 비우호적인 정의보다 우호적인 정의를 갖게 될 때 비행천선이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차별 접촉의 원리라고 합니다. 법을 어겨. 근데 여러분 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이렇게 파란불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불에도 뭐 별거 아닌데 뭐가 보지도 않는데 건너. 법 위반에 대해서 그래도 상관없어. 그런 어떤 머릿속에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다른 법 같은 것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학습이 되는 거죠. 법은 어겨도 상관없어.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차별 접촉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왜 차별 접촉이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많고 또 주변에 아주 범죄에 유능하고 범죄를 잘하는 것들 자주 만나고 아주 그냥 밀접하게 도둑놈을 존경하며 따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해. 우선성,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서 세기죠. 차별 접촉이 따라서 더 많이 학습되고 덜 학습되고가 나타나. 맞는 얘기죠. 여덟 번째, 범죄적, 비범죄적 유형의 접촉을 통한 범죄 행동의 학습 과정은 학습의 모든 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배우는 모든 방법이 범죄 행동에도 다 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글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동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는 다양한 기절법. 그리고 범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자기가 배고프니까 뭐 범죄 저지르고 뭐 그러지만, 그 욕구와 가치로 배고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동과 비범죄 행동을 구분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범죄라는 어떤 범죄 행동이고 비범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자체를 하지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도둑놈의 어떤 이 문따기 기술이 보통 기술자의 문따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술과 차별이 없는 거죠. 그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9번째, 범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그 욕구와 가치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즉, 범죄 행동과 비범죄 행동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요 9번째, 9가지 명제가 셔덜란드의 대표적인 이론이고 명제입니다. 교과서에 그 259페이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절도범죄자는 돈을 얻기 위해서 훔치지만 마찬가지로 정직한 노동자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죠? 범죄가 일반적인 충동과 가치, 즉 행복과 지위, 돈, 좌절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도 그러하던 점에서 사실 뭐 범죄자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훔쳐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욕구와 가치로서 범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셔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즉, 셔덜랜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습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기술 이외에 동기, 충동, 합리화, 즉 말하자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 그러니까 셔덜랜드의 이론의 반은 이런 주장이죠. 학습은 된다. 그 학습의 내용은 단순한 기술, 문 따는 기술, 예를 들면 사기치는 기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게 셔덜랜드 이론의 반입니다. 그 중에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학습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셔덜랜드는 이 범죄 행동의 학습 과정은 친밀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이제 여기서 친밀한 사람은 보통 친구, 가족, 근데 특히 친구 얘기가 많죠. 그래서 도둑놈 친구를 만나면 도둑놈이 되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셔덜랜드의 그래서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을 많이 만나면은 도둑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이죠. 셔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은. 셔덜랜드가 이런 어떤 이른바 셔덜랜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데피니션, 정의하는 거. 내가 범죄를 해도 되겠네? 근데 이것은 셔덜랜드가 다른 사람, 즉 말하자면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사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론으로부터 발전된 겁니다. 그 미드는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사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미드의 주장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경험에서 얻은 의미로부터 상대적으로 영속적인 그 상황의 정의를 구성하는 것. 즉,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도둑질을 해도 돼, 도둑질을 해도 돼, 도둑질을 해도 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즉, 사물의 의미가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즉 사물이 사람에게 갖는 의미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미드의 주장이고, 그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론을 따라서 셔덜랜드는 범죄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과정,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셔덜랜드도 미드의 주장에 따라서 사람이 왜 법을 위반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동료들에 의해서 의미 부여됐기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의미 부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즉, 그들이 경험하는 사회 조건,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이런 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도둑질을 해도 돼, 살인을 해도 돼, 아니면 성범죄를 해도 돼 라고 하는 부여받는 의미, 데피니션, 정의죠. 데피니션에 의해서 법 위반, 범죄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데피니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상징적 해석. 그게 조지 허버트 미드의 상징적 상호주의입니다. 마치 노장 사상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규정하는 데에 따라서 세상이 존재한다. 상징.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너무 나갔고, 가장 중요하게 미드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그 개인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아니면 행동하는 의미를 형성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셔덜랜드는 범죄 행동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조지 허버트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대해서 따라서, 그래서 뭐냐면 셔덜랜드는 살인, 절도, 매춘, 횡령 관계없이 어떤 개인의 주변에 있는 친밀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부여한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 개인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당연히 셔덜랜드한테 뭡니까? 주변에 접촉하는 차별 접촉. 즉,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접촉을 많이 하면 그쪽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적게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적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 셔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허버트 미드란 사람이 사회학자 중에 한 몇 명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지 허버트 미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여러분, 사회학의 이론 시간에 배울 만한 배운 사람입니다. 자, 헤인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2년도에 청소년의 56%가 자신의 친구 중에 비행을 저지른 친구와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친구 모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비행에 대한 학습과 규범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 도덕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약간 약간 그 도덕적이지 않은
법을 조금 어겨도 별로, 그래도 뭐 그렇다면 뭐 아주 범죄자는 아닌데, 그런 사람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친구와의 접촉에서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셔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냥 동네의 어떤 청소년이 동네에 노는 형을 만나서 뭐가 되는 거죠? 노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셔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더 많이. 근데 그런 노는 형도 만나지만 훨씬 더 아주 모범생형을 더 많이 만나. 더 자주 만나. 그러면은 그 청소년은 범죄자가 되는,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겠죠. 그게 셔덜랜드 차별 접촉 이론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차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차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별적 사회 조직이 있겠죠. 즉 말하자면 어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은 완전히 사회가 해체됐어. 주변에 이제 뭐 범죄자들밖에 없어. 근데 뭐 그렇게만 되진 않겠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동네에서 좀 껄렁껄렁하고 좀 노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런 환경에서 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사실은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촉이 존재하죠. 이게 차별적 사회 조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학교에 오면 학교에 친구들이 있어갖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친구들도 분명히 만날 것이고, 동네 가면 동네 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분 주변에는 어른들 중에는 뭐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존경할 만한 위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동네 양모하는 뭐 이런 좀 건달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별적인 사회 조직이죠. 크래쉬는 규범적 갈등이란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크래쉬라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조직이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규정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수용한 규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규범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갓집에서는 웃으면 안 돼. 결혼식장에서는 뭐 대성통곡하면 안 되죠. 학교에서는 어떤 뭘 해야 돼. 이런 게 다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 규범이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규범이, 예를 들면 도둑질? 내가 저것을 지금 빨간불이 그러니까 파란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빨리 뛰어가서 건너?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못 건널 수 있어. 법은 지켜야지. 아니야. 저 정도면 어때? 이게 규범적 갈등입니다. 즉, 특정한 상황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식이 충돌하는, 그 상태로 규범적 갈등이 되는 거죠. 감리교 신자와 만나면 감리교 신자, 공화당원과 만나면 공화당원, 범죄자와 만나면 범죄자. 어떻게 보면은 차별 접촉이란 말은 해석하기 되게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를 만나면 불교 신자한테 영향을 받기 쉬운 거고, 천주교 신자한테 만나면 천주교 신자한테 영향을 받기 쉬운 거죠. 그렇죠?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놈한테 영향을 받기 쉬운 거죠.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니까.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는 애들과 접촉했어. 그럼 노는 애들과 얘기하다 보면 법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한 유호적 정의,
그러니까 아이 법은 어겨도 상관없어. 아이 저거 뭐 그냥 파란불 아니라도 빨간불일 때 건너도 별 상관없어.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 그럼 그게 바로 범죄이자 비행이 되는 거예요. 글룩과 글룩 부부가 1950년에 뭐 우리나라 말로는 유유상종이죠. 조금 다른 얘기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글룩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꼭 그런가? 아니, 유유상종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노는 애들을 만난 거지. 내가 그 노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가 친화도가 없으면은 노는 친구를 만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아주 고고한 어떤 애가 나쁜 애를 만나갖고 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조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긴 있는 애가 더 나쁜 애를 만나서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룩 부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소년이 자신과 자신의 가치와 행동에서 유사한 친구를 선택하는 거지. 뭐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비행청소년 만나서 싹 비행청소년이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으세요? 분명히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원래의 어떤 개인이 진짜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니 우호적이지 않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정의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입니까?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글룩 부부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보면 측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정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정반대되는 얘기라는 것은 원래 깨끗한 애가 더러운 애를 만나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만나서 더러워진다. 아니다. 원래 더러운 애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더러운 애를 만나서 더럽게 그냥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뭐가 더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이 얘기는 결국은 글룩 부부는 서덜랜드의 차별접촉 이론을 약간 좀 비판한 거죠. 아니면 약간 뭐 다른 일종의 딴지를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도에 서덜랜드 차별접촉 이론을 검증을 했는데, 많은 연구에서 더 많은 비행 친구와 사귀는 청소년이 비행을 했다고 보고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룩 부부의 얘기와 서덜랜드를 합친 거죠. 뭐냐면, 그래, 걔도 조금 놀았어. 근데 많이 논 애들과 사귀다 보니까 사실 조금 놀았지만 안 놀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비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덜랜드도 맞고 글룩도 맞나? 글룩 부부도 맞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전. 많은 연구에서 법의 우호적인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그 정의, 데피니션이 비행이나 범죄 행동과 연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됐겠지. 라고. 그러니까, 즉, 그 데피니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라고 또 마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심화시킨 거죠. 서덜랜드의 얘기를. 어쨌든 법 위반의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정의, 데피니션의 비율을 포함하여 복잡한 인과 과정을 잘 검증할 수 있다. 어쨌든 우호적인 것과 비우호적인 것의 비율이 있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사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츠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차별 접촉 이론을 긍정적으로 본 그 성향이 그 결과적으로 마츠다는 저덜랜드를 지지하고 있어요. 아마 마츠다는 일본 사람인 것 같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마츠다를 일본 사람, 일본계 미국인. 근데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틀렸으면 다시 또 정정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런 범죄학자들 중에는 이름이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하위문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하류층에는 비행 하위문화가 있다. 중산층은 성취동기.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이런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하류층은 애초에 거기에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류층은 독특한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말썽, 강인함, 터프함, 흥분, 운명주의, 자율성 추구라는 포칼 컨선, 주요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보통 하류층에 있는 흑인들은 근육 막 이만하고 그죠? 과장된 남성성 이런 걸 획득하기 위해서 막 싸움도 하고 이런 하류층에는 비행 하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중산층의 가치지향적인 성취지향적과 다르게.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즉 하류층에 있는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청소년은 주변에 그런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비행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차별 접촉이죠. 그래서 하류층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자기 공간을 벗어나서 상류층을 만나고 중류층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 접촉 이론은 비행 하위 문화론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볼프겐과 페라쿠티라고 하는 사람이 1981년에 폭력 하위 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지배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가치 갈등을 기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위문화 내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하위문화 내의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거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떤 슬럼가의 어떤 아이가 자기는 폭력적인 게 싫고 근육질 빵빵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막 말썽도 피우고 이거 싫어. 중산층의 문화를 동경해. 그래서 그런 걸 안 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 애들이 저 뭐야 왕따 시키고 조롱을 하고 그래. 근데 반면에 다른 아이는 그걸 잘 지켜갖고 주변 아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도 하위문화의 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좋든 싫든 따르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청소년 비행을 하거나 일탈을 하는 거예요. 중산층이 보기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 보기. 만약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하위층의 청소년들이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하위문화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폭력 하위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폭력을 쓰는. 그게 이제 볼프겐과 페라쿠티의 폭력 하위문화입니다. 밀러의 하위층의 비행 하위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관심 이런 거고, 볼프겐과 페라쿠티의 폭력 하위문화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따르지 않으면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폭력이 용인되는 하위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폭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폭력을 안 쓰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폭력 하위 문화 내에서는 폭력이 가치 추구의 적절한 행동이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흑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하위 문화가 있어 갖고, 예를 들면 시카고 외곽 지역의 흑인 어떤 지역이라든가 뉴욕의 어느 지역, LA 어느 지역, 이렇게 흑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이 바로 이것 때문에 폭력 하위 문화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부 끝내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했던 오늘은 이 5월 7일 날 뭘 한다고 했죠? 중간 과제를 제가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중간 과제는 여러분 이제 한동안 몇 달 전부터 이 언론에 계속 오르내렸던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N번방. 뭔지 아시죠? N번방.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하고 팔고 막 그랬던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라고 하는 일종의 범죄 수괴죠. 수괴와 그의 일종의 수하들, 붓다, 이기야, 갓갓, 별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N번방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조주빈 사건. 조주빈과 N번방 혹은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이 대상이고, 그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 배울 이제 앞으로 더 이제 10장, 11장, 12장 계속 배울 여러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요번에 얘기되는 학습 이론 중에서도 이제 문화와 하위 이론, 폭력 하위 문화 이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긴장 이론 내고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요인, 범죄행위 심리학적 이론도 있고, 지역 관련된 이론도 있고, 생물학적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의 범죄 행위, 그리고 조주빈 같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고, 각각의 이론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 이 이론 갖고는 N번방 사건이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설명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긴장 이론으로는 N번방 사건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 왜 설명할 수 없느냐를 쓰시면 점수가 더 좋지만, 아니,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해도 점수는 좀 적겠지만은 그러면 여기처럼 학습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해 보세요. 설명했으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각각의 좀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배운 혹은 앞으로 배울 이론이 합치면은 그래도 못돼도 1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이론 중에서 작은 이론이든 큰 이론이든 N번방 사건을 그 이론의 틀로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되,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긴장 이론 적용할 수 없음, 이걸로 설명할 수 없음, 학습 이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약간 부족함, 아니면 또 다른 심리학적 원인론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부족함, 아니 주요하게는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음. 그럼 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공간에 대한 이론이든으로 한번 N번방 사건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세요. 분량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굳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근데 또 이거 안 내주면은 또 양이 너무 했는데, 기본적으로 레포트는 A4용지, 그러니까 즉 한글 워드 기준으로 포인트 10
글자 포인트 10 정도 해서 줄 간격 한 160% 정도로 해갖고 10포인트 정도로 해서 한글 워드 기준으로 뭐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5장 정도로 해서 작성해 보세요. 그걸 뭐 넘어가도 상관없고 그것 조금 한두 장 왔다 갔다 하는 상관없습니다. 제 레포트 내용을 그러니까 중간 과제를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이제 여러 편차가 많이 납니다. 이 과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오픈북 시험이에요. N번방 사건을 여러분이 배운 혹은 배울 이론으로 설명해 보는 것. 분량은 A4 용지 5장 왔다 갔다. 제출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끝나는 기말고사 시험 날 이메일로 여러분 퀴즈 제출하듯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부분은 단톡방에 질문 있으시면 중간과제에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9장 8주 첫 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